7.6절에서는 이 전원의 특징이에요. 전지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 일반적인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류는 일반 가정의 벽에 설치된 이 콘센트에서 공급되는 전류와는 다르다. 전지는 직류를 공급합니다. 배터리는 직류.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건물의 콘센트, 옥내 전원이라고 하죠. 옥내 전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옥내 전원은 교류를 씁니다. 교류.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이제 교류 전압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인데, 직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렉트 커런트, 그래서 줄여서 DC라고, 앞자 DC라고 하고, 교류는 이게 얼터네이팅 커런트가 돼서 AC가 됩니다. AC. 자, 전지와 같은 직류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직류인 경우에는 양의 전극 플러스 극에서,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보이죠?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밖으로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자, 이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마이너스, 기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직류는 이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는 전류의 크기도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류를 이제 정상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전류 또는 일정한 전류.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전류 그래프는 단순한 수평선, 이렇게 이제 그냥 직선,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전류. 교류 전력 공급 장치, 교류 전원이죠. 교류 전원에서는 전극의 두 극성은 바뀝니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일정한 시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전원을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죠. AC 전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교류의 파형, 전류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죠. T1일 때 가장 큰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점점 줄어들어서 T2일 때 반대쪽으로 가장 큰 전류가 흐르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파동 공부했을 때 그 파동하고 같은 어떤 여기서는 이제 뭐 사인파, 그렇죠? 사인파 형태의 파형을 갖게 되는 이런 전류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에 기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써놓은 거는 잠깐 동안은 플러스였다가 잠깐 동안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거지.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사인파를 하나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전원이 되는 거, 교류 전원이 되는 겁니다. 직류 전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게 이제 교류 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진동수 구해볼 수 있죠. 1초에 몇 개가 나오나. 예를 들어서 1초, 여기까지 1초 걸렸다. 1초. 그럼 1초에 하나, 둘, 세 개의 파형이 나오죠. 그럼 얘가 3Hz가 되는 거죠. 1초에 3번 진동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F, 진동수가 또는 주파수가 되는 거고, 주기는 F의 역수죠. 3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라고 하는 건 이 시간이죠. 한 번 되풀이되는 이 시간. 그렇죠? 여기에 3초 걸렸다. 3분의 1초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거 보면 다 파동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들도 여기에 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동이죠, 진동. 파동이 아니라, 미안해요. 파동이 아니라 진동에서 공부했던 거죠, 진동. 진동입니다. 파동이 아니고. 자, 쭉 보면 여기 우리 튜브 모양의 형광등 있죠? 형광등. 아이고, 이런 형광등이 있는 방이 필요하다. 실험하기
형광등은 당신의 뒤쪽 위쪽으로 오도록, 머리 뒤에 있다는 얘기죠. 머리 위에. 볼펜을 형광등의 불빛이 잘 닿는 곳에 들고 그 배경으로 검은색이 오도록 한다. 볼펜을 손으로 잡고 빠르게 좌우로 흔들면 볼펜의 움직임에 따라 흔적이 가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볼펜 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LED죠, LED. LED는 할 수 없어요. 옛날 이거 LED 아니네? 옛날 형광등이죠. 머리 뒤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라 이런 얘기예요. 볼펜이 이렇게 잔상이 보이잖아, 그렇죠? 손을 흔들어도 돼, 손을. 근데 볼펜을 흔들면 더 이제 잘 보이니까 잔상이 보이는데 교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안 흐르다가 반대쪽으로 큰 흐른 전류가 흐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전원은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가 됩니다. 60헤르츠. 그렇죠? 여러분이 이 건물에서 쓰는 주파수는 60헤르츠라고. 그래서 이만큼 오는 시간이 60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그죠? 파형이 이렇게 오는 시간이 60분의 1초. 그럼 60분의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 켜져요. 두 번. 이쪽으로 켜지고 이쪽으로 켜지고. 그럼 1초 동안에는 120번 깜빡임이 되는 거죠. 형광등은 1초에 120번 깜빡인다 이런 얘기예요. 어두웠을 때는 살짝 안 보이고 다시 밝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완전히 어두워지는 게 한 번에 딱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꺼져 있는 게 아니라 꺼져 있는 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켜져 있으니까. 계속 깜빡깜빡이면 이게 1초에 한 5번 깜빡이면 깜빡이는 게 보이는데 한 30번 이상 깜빡이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깜빡이는 게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120번은 근데 유럽은 50헤르츠 쓰죠. 일본도 50헤르츠 씁니다. 그렇죠? 얘네는 헤르츠가 더 작아서 사실 우리가 더 자연스러워. 우리나라 조명이 더 자연스러워요. 50헤르츠는 좀 이 깜빡이는 숫자가 적잖아. 차이가 많이 나요. 60하고 50헤르츠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눈이 그렇게 미세한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60으로 깜빡이나 50으로 깜빡이나 잘 모르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은 60헤르츠, 유럽은 50헤르츠, 일본은 몇 헤르츠예요? 미국은 일본의 전기 주파수는 동부에서는 50헤르츠, 서부 지방에서는 60헤르츠. 위치마다 다르죠. 전기 회사들이 그 맞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쓰던 방법으로 자기네가 쓰던 방법으로 쓰는 거야. 미국은 다 이런 데는 다 60이죠. 60. 근데 미국은 전압이, 일본도 전압이 아직 근데 전압이 120이에요. 120. 그래서 아까 봤듯이 교과서에 120볼트로 나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거라서 그래요. 캐나다, 미국은 같이 쓰죠. 전기 회사들도 캐나다, 일본은 캐나다, 일본은 미국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대개는 이제 따로따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 멕시코는 127볼트를 쓴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해왔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 발전소를. 그렇죠? 물론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몇 볼트 썼어요? 옛날 110볼트 썼었어요. 그래서 220볼트로 변환을 합니다. 우리나라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꿨어요. 언제 바꿨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바꿨을 거예요, 아마. 몇 년도에 바꿨나? 몇 년도에 바꿨죠? 여기죠. 옛날에는 110볼트였는데 110볼트는 조금 약해요. 전압이 약합니다. 전압. 여러분 펌프로 물을 보내는데
110V로 보내면 좀 약하니까 220V로 보내면 세게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왜 미국은 120V야? 미국은 왜 120V냐? 우리나라보다 덜 안정적이죠, 전기가. 그죠? 그래서 220V 쓰는 나라는 더 안정적입니다. 더. 대신에 이제 전기 사고가 좀 날 수 있겠지. 전기 사고가. 전선도 약간 좀 두꺼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를 테니까 두꺼워져야 되고, 저항을 좀 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류를 작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다 바꾸는 거지. 여기 110V로 다시 바꾸려면 다 뜯어서 바꿔야 돼요. 근데 전선은 안 바꿔도 돼. 220에서 100으로 바꿀 때는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110V에서 220V로 바꿀 때는 전선도 물론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언제 73년부터 110V를 220V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1995년에 거의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본 사람은 110V를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건물에. 그래서 이거 바뀔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옛날 집에 옛날에는 콘센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왼쪽은 110V 콘센트, 오른쪽은 220V 콘센트를 이렇게 따로 두 개 뒀습니다. 전기 기기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절도 있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걸 알아두세요. 예. 이거 뭐라 그래? 예. 동시 사용. 동시? 예. 같이 쓰던 시절. 같이 쓰던 시절. 이거 보세요. 그렇죠? 한쪽에는 110V 콘센트가 있고 한쪽에는 220V 콘센트가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 불편하지, 그렇지? 물론 이제 잘못 쓸 일은 없어요. 이게 콘센트의 이 접속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 꽂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간혹 사고는 납니다. 간혹.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다. 120은 110V보다는 좀 높긴 하죠. 자, 어떤 장치는 여기 보면 교류 전기 모터와 발전기는 이 주파수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들어있거나 발전기가 들어있는 전기 제품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갖고 와서 쓸 수가 없어요. 또는 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속도를 감안하고 쓴다면 또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작 형태가 조금 다르겠죠.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자동 변환 장치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동 변환 장치. 그런 것도 있죠. 110V에 꽂아도 되고 220V에 꽂아도 되는 전기 제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프리볼트라고 하죠. 프리볼트. 어디에 써도 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여기다 꼽잖아?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걸 검지를 해서 자동으로 내부에서 자동으로 저항을 이렇게 딱 대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류를 그럼 왜 쓰냐? 가정집 전원을 왜 이렇게 복잡한 교류를 쓰냐? 교류를 쓰는 이유는 여기 이제 전기 모터와 발전기와 같이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파수에 의해서 동작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류를 쓰기도 하지만 교류를 쓰는 주된 이유는 테슬라 들어봤죠? 테슬라. 그죠? 이때 테슬라와 에디슨이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테슬라와 에디슨. 뭐 다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놓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왕이자 전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또 한 명의 전기의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잘생겼죠?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둘은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직류와 교류의 경쟁이었죠. 전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0년대입니다. 1878년 에디슨의 전등회사가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에디슨 회사가. 직류 발전기로 이 회사에 테슬라가 취직을 하는 거야. 최초의 연구원으로. 전력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에디슨사가 전력 공급 방식을 110V 직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10V의 낮은 전압으로는 먼 거리까지 전력을 보내는데 에너지 손실이 커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특히 미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큰 곳에서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겠죠. 전압을 올려서 송전 손실을 줄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압을 다시 내릴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죠. 그래서 에디슨은 전압을 110V로 정하고 군데군데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도 교류를 사용하면 적은 손실로 송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류에서 쓸만한 전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도 했죠. 이때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표준이 되고 있던 직류 모터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정류자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테슬라는 정류자 없이도 높은 효율을 내는 모터를 개발했죠. 지금도 세탁기, 선풍기 등에 많이 쓰이는 교류 모터, 유도 전동기는 테슬라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후 테슬라는 에디슨사 파리 지사에 취직해서 교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직류를 신봉하던 간부들은 교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배첼러라는 파리 지사의 책임자는 테슬라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미국에서 에디슨과 일이 보라며 소개장을 이렇게 써줍니다. 제 주변에는 위대한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물론 당신, 에디슨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청년입니다. 역시 책임자가 되려면 이 정도 사회성은 있어야 되는구나 싶네요.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간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교류 시스템의 장점과 우수성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큰 관심을 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교류로 바꾸기에는 이미 직류 설비에 만만치 않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했죠. 테슬라는 그렇다면 직류 발전기를 재디자인해서 회사의 재정을 개선해보겠다 라고 했고 에디슨은 테슬라가 해낸다면 5만 불을 주겠다고 했죠. 현재 가치로는 13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갑자기 전기공학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금액입니다. 테슬라는 노력 끝에 에디슨의 직류 발전기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테슬라에게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네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전기공학보다 미국식 농담부터 배워야겠네요. 자존심이 상한 테슬라는 즉시 에디슨사를 퇴사했고 연구를 통해 개선된 성능의 교류 모터를 선보였죠. 이것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백만장자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1마력을 팔 때마다 로열티로 2.5달러를 테슬라에게 지불을 하겠다는 제안으로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테슬라 자동차가 있지. 예. 다들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쭉 본 겁니다. 직류와 교류인데, 여기 한 가지, 여기 하다 말았죠. 교류는 직류에 비해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 교류를 쓰냐? 변압기라고, 변압기. 간단한 변압기, 이 변압기 트랜스포머, 그죠?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이 아니라, 예. 변압기죠. 그래서 이 파형이죠, 파형. 전기 파형을 변형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변신 로봇의 그 트랜스포머 로봇이 아니라 바로 전류의 파형을 진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죠? 길게 짧게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파형 변환 장치예요. 파형 변환 장치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사용해서 파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류를 쓰는 겁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예, 콘센트에서는 220V가 나오는데 이 전압을 휴대폰에 직접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폭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아답터를 하나 달아서 얘를 5V로 바꿉니다. 그렇죠? 220V를 5V로 바꾸는데 또 교류를 직류로도 바꾸죠. 교류를 직류로 5V 직류 전압을 넣어주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몇 볼트를 써요? 여러분 컴공과잖아, 그치? 컴퓨터는 몇 볼트를 쓰죠? 직류 몇 볼트? 컴퓨터도 5볼트 쓰지 않아요? 메모리 같은 데 이런 데는 5볼트, 3볼트. 아직 1학년이어서 잘 모르나요? 그렇게 알겠어. 응?
컴퓨터 전원 장치 요거죠? 예, 컴퓨터 파워. 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더 기본 제공 원하는 여기는 ATX 파워 서플라이 소형 PC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A 산업용 컴퓨터 220V 전원을 입력받아 여러 색 여러 가닥의 손으로 내보내준다는 점입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몇 볼트 쓰나요? ATX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12V 썼었죠, 그렇죠? 여러 가닥의 지금 5V 쓰나요? 5V? 출력을 내보내주는 점은 똑같습니다. 여러 군데로 전압이 여러 전압으로 나갑니다. 이 선들 하나하나의 기능을 잘 모르는가 봐 아직.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5V 빨강색과 나오죠? 검정색 5V. 선을 테스터로 그렇죠, 찍으면 5V 나오고 파란색 선을 측정하면 또 다른 볼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23V. 전이 차가 24V가 돼요. 24V도 나오고 뭐 12V도 24V가 나올 수 출력이 있고요. 강압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승합 강압이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전압을 더 높게도 5V의 전압을 220V로 다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연결하면. 그래서 이런 변압기 전기에서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변압기 어떻게 생겼냐? 변압기의 형태. 변압기 다양한 변압기. 변압기의 형태는 철심에 소비 전력은 줄여주고 이런 이렇게 철심이죠. 철에 이게 철이에요. 철. 이게 그냥 변압기인데 여기에 코일을 쭉 감아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게 변압기예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라고 하죠.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 위에 있는 전선이 22,900V예요. 이걸 집에서 쓸 수 있는 220V로 바꿔주는 변압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붙어 있는 변압기, 그래서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상 변압기. 이건 큰 거지. 아주 크죠. 이렇게. 이런 거, 그죠? 이 안에. 여기는 3개가 있어요. 3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작은 변압기, 소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 보면 이런 거 이제 우리 220을 110V로 바꿔주거나 110을 220V로 바꿔주는 이런 변압기들. 이건 입력이 220, 출력이 110V죠. 이걸 한번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뜯어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처럼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고 이거는 안에다 감은 거예요. 안에다가 가운데 기둥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돌돌 감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주 크죠. 여러 구역. 전기 아답터 내부를 뜯어보면 변압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내부 아답터 내부가 뭐 뜯기가 힘든데 뜯어보면 똑같이 변압기가 아주 작은 변압기가 들어 있어요. 초소형 변압기.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잘 안 나오는데 회로 기판에 직접 변압기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변압기는 아까 봤던 주상 변압기 내부 주상 변압기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 뜯어보면 이거죠. 이렇게 아주 크죠. 이게 그 주상 변압기 안에 이건 다른 변압기네요. 다른 변압기.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맞나 이건가? 2,300, 2,900, 2,1,900 형태는 원리는 다 똑같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DC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 배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전기기기 대부분의 전기기기에
글쎄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대부분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음성 신호를 스피커에 연결한다, 진동한다. 예. A번이 되겠죠. 예. 보통 교류에 사용되는 형광등은 적절한 전위의 직류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직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광등은 직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 형광등의 원리 해볼까요? 형광등 원리. 금융습관 키워준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예고드린 두 번째 영상 형광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있거든요. 전원 코드에서 이제 들어온 두 가닥의 전선 중에 한 가닥이 먼저 안전기로 들어가죠. 그 벽돌같이 생긴 안전기로 들어간 한 가닥의 선이 이제 반대쪽에서 뽑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형광등에 있는 여기로 그 가는 거예요. 필라멘트, 안전기에서 그 양쪽에 이렇게 필라멘트가 하나씩 있는데 어느 한쪽 필라멘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일이 있죠. 코일. 필라멘트를 거쳐서 여기도 나온 코일이 전선은 어디를 가느냐? 글로우 스타터라고 하죠. 형광등 켜지기 전에 먼저 불 들어오는 그 옛날에는 조그마한 초크다마라고 전구가 있어요. 했습니다. 초크다마. 혹자들은 이제 초크 초크다마라고 전구.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크 전구. 예, 글로우 스타터가 정식 명칭이고요. 요거를 이제 거쳐가게 되고 글로우 스타터를 거친 선이 다시 형광등의 반대쪽 필라멘트를 거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전원 쪽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예, 스위치를 거치겠죠. 온오프 스위치. 예,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광등이 몇 번 이제 껌뻑 하다가 팅 하면서 마지막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렇게 형광등이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동 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안전기의 역할은 형광등이 시동할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동 전압을 공급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자, 형광등이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안정적으로 딱 적정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이름이 안전기죠. 예, 이게 두권형도 아니고 단권형 변압기 하는 전자석의 용도도 아니고 왜 쓰느냐. 이렇게 됩니다. 실장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초크 열을 받으면 전원이 휘어지는 필요 없죠. 특성을 요즘에는. 가지는데 여기에 먼저 예전에는 전압이 이게 이렇게 인가되면은 닿아서 전류가 흘렀다 안 이 안에 흘렀다 흘렀다 안 방전이라고 흘렀다 이렇게 하죠. 합니다. 그 그러면 전기 방전에 이게 오래되면 의해서 플라즈마가 이게 형성이 녹아요. 되는데 이 그래서 플라즈마 때문에 다마가 이 바이메탈 전극이 뜨거워집니다. 얘는 일본말로 다마라고 그래서 다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양이 휘면서 다마. 반대쪽 전극에 딱 전구가 달라붙게 고장이 되죠. 납니다. 고장이. 그러면 더 이상 방전에 의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도통이 되니까. 그러면 방전이 없으니까 플라즈마도 사라지고 이게 식어요. 전극이 이제 식다가 이게 다시 반대쪽으로 휘면은 붙어있던 전극이 떨어지겠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 썰을 들으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겠죠. 흐르던 아주 전류가 높은 전압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회로가 끊어졌으니 이 인덕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역기 전력을 형성을 하겠죠.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팍 발생을 합니다. 그 높은 전압의 힘으로 형광등이 순간적으로 탁 도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얘가 도체가 돼요. 나중에 전기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형광등 어쨌든 교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켜질 때가 문제고 켜지고 나서는 이제 교류가 쭉 계속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7장을 다 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식도 있고 내가 수업 시간에 따로 알려준 식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문제는 체크를 한번 해보죠. 연습 문제 어떤 거 풀지. 여기 4번 5분 동안 0.001A T 나와 있고 I 나와 있죠. Q 얼마나 많은 전하들이 Q는 IT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 그리고 이건 뭐 너무 쉽죠. 120V로 동작하는 난방기 12A 그럼 저항 R은 I분의 V 이런 공식을 쓰면 되겠죠. 아주 쉽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쭉 가서 자, 8번에 보면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다 똑같은 문제 다. 자, 10번 150V의 저항이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요.
0.3A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 전압이 얼마나 필요한가? V는 IR, 그죠? IR. 똑같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되고, 다 똑같은 문제네요. 문제 5에서 전기 난방기의 소비 전력, 문제 5번에서. 예, 소비 전력 뭐예요? P는 P, IV, 그죠? IV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 뭐 I제곱 R 구해도 되고, R분의 V제곱 구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뱀정어, 먹이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400V를 낸다고 합니다. 다 넘어가고 다 또 앞에서 했던 거니까. 예. 자, 14번. 방 안의 모든 전기 콘센트는 단일 병렬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 즉 콘센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센트, 여기도 콘센트 이렇게 두 개. 그럼 다른 콘센트도 여기 또 있을 수 있겠죠. 얘는 한 곳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한 곳에. 즉 같은 뭐 집에는 당연히 다는 예를 들어 전등이면 전등끼리 다 모아놓고 전열기는 전열기끼리 모아놓고 막 이러죠. 어쨌든 하나의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에는 20A 퓨즈가 들어간다. 이 얘기는 20A가 흐르면 이 퓨즈는 녹아서 전기를 다 끊어줍니다. 전압은 120V가 된다. 퓨즈가 끊어지지 않고 콘센트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 전력은 뭐겠어요? IV. 그렇죠? IV 해주면 되겠죠. 120V로 20A 흐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콘센트가 이렇게. 1200W의 가전제품이 소켓에 얼마나 많이 연결될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자면, 그죠? 1200W, 지금 여기에도 1200W, 여기에도 1200W, 여기에도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이렇게 연결한다면 20A가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1200W니까 120 곱하기 120V 곱하기 10A죠? 그죠? 10A. 이렇게 하면. 그럼 10A 몇 개 연결할 수 있겠어요? 2개밖에 연결 못 하죠? 여기 하나 하면 20A가 다 되잖아. 그렇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디든 여기에 연결하든 저기에 연결하든 20A밖에 못 쓰는 거죠. 20A. 2개밖에. 두 곳. 그죠? 소켓에 얼마나 많이 연결할 수 있을까? 자, 자동차의 전조등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 전기 빨래 건조기는 4000W의 전력을 소비한다. 4kW죠? 예, 4kW. 자, 이것이 40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고라. E는 에너지는 PT. 그죠? P가 T분의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PT. 그래서 40분일 때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40분이면 240초. 그죠? 그래서 4000 곱하기 240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자, 21번 120V로 동작하는 토스터가 9A의 전류를 사용한다. 전력 구할 수 있고 1분 동안 에너지 양, 열선의 총 저항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해보세요. 쭉 넘어가서 A, B, C 있는 거 볼까요? 재충전이 필요한 2시간 동안 4000W의 평균 전력을 갖는 전기 자동차가 설계되고 있다. 4kW 전기 자동차가 2시간 동안 이게 뭐죠?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충전을 다시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된 전지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저장될까? IT, 그죠? IT가 아니라 PT, E는 PT. 그러면 2시간이면 3600초, 두 번 7200초죠. 그죠? 그럼 4000 곱하기 7200 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파워는 몇 와트를 쓰나요? 컴퓨터의 파워는 몇 와트 써요? 뭐 500, 그죠? 대충 잡아서 500. 예. 우리 집 컴퓨터에
비디오 카드라고 그래. 뭐 VJ 그래픽 카드. 옛날은 VJ 카드라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500와트 그래픽 카드는 이제 요즘 이제 뭐 게임도 뭐 화려한 게임 하고 이러면 전기를 많이 쓰죠. 또 인공지능도 하고 뭐 그런다, 딥러닝도 한번 돌려보고 그런다 그러면 500와트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500와트, 600와트, 700와트 막 이렇게도 쓰고 그러죠. 그럼 컴퓨터 이 전원기를 다 쓴다면 1초에 500줄 쓰는 거예요. 500줄. 네, 전기 자동차가 이만큼 4000 곱하기 7200줄의 에너지를 지금 충전하고 이걸 쓰는 거죠. 전지들이 30볼트로 동작합니다. 전지들이 4000와트로 동작할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전지들 그랬으니까 전체가 30볼트로 동작한다. 그러면 P는 IV 해서 I를 구할 수 있겠죠? P는 IV. 1시간 동안 재충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전지들에게 공급해야 되는가. A, B 정도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리튬 이온 전지도 나오네요. 리튬 배터리가 아주 용량이 크죠, 그렇죠? 대신에 조금 불안합니다. 자동차도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면 배터리가 폭발하죠.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떤 배터리든지 충격을 가하면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1.5V 배터리 작은 것도 있죠. 여기도 망치로 탕 때리면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해요. 열. 망치로 툭 때리면 열이 발생합니다. 배터리에 써져 있죠.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못 보고 충격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망치로 때리잖아요. 불이 나요. 불. 리튬이 탑니다. 이 안에 있는 리튬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리튬이 타는 거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매우 위험해서 전기 자동차 화재는 화재, 그렇죠? 화재가 왜 나겠어요? 배터리 폭발이죠. 배터리 폭발. 이걸 배터리 폭주라고 하는데 그냥 폭발이에요. 폭발. 그래서 아직은 전기 자동차는 아직은 좀 위험해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편하긴 한데 소리도 없고 잘 나가고 힘이 세잖아요. 그죠? 좋긴 한데 고장도 잘 안 나고 기름을 안 쓰니까 막 고열로 이렇게 기름이 타진 않잖아.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요. 높은 압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 모터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거잖아. 고장 나는 건 모터 고장 납니다. 모터. 전기 자동차는 다른 건 고장 나도 달릴 수 있는데 모터가 고장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기예요. 전기공학이에요. 전기공학. 이 모터 제어를 잘 해야 돼. 그러면 제어공학이 되는 거고 그 제어를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합니다. 그렇죠? 전자공학이 되는 거지. 컴퓨터 회로를 잘 만들면 이제 전자공학.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나가서 해줘야겠지. 그렇죠? 자동차 차체를 잘 만들고 싶어? 기가프레스로 만들죠. 기가프레스. 그렇죠? 예전에는 이걸 다 용접했어요. 문짝이랑 착착 용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 그냥 압력을 가해서 차체를 아예 압연을 시켜요. 압연. 옛날 압연하는 것처럼. 그렇죠? 금방 만들죠. 여러 가지 이제 종합공학이죠. 종합공학. 종합기술. 자, 이런 문제들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목요일에 8장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전기, 자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자석에 관련된 게 이제 8장에 나옵니다. 7장은 전기였죠. 자, 잘 돌아가시고 우리 목요일 날 보기로 합시다.